말순 나야. 누구세요? 나 죽지 않았어. 살아있었어. 나야 당신 남편. 30년 전 제 손으로 장례까지 치른 남편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난 아직 법적으로 당신 남편이야. 재산의 절반을 내놔야 되겠어.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7억만 주면 아무 말 않고 갈게. 나가요, 지금 당장! 진우한테도 연락할 수 있어. 아버지 살아있다고.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결정해. 나가라니까요, 당장!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명장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그곳으로 도착할 겁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말순입니다. 올해 71예요. 강원도 원주 외곽에서 30년째 작은 두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두부를 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 손 붙잡고요. 두부 공장이라고 하면 초라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지금의 저를 먹여 살렸어요. 공장 건물이 6억, 옆에 딸린 땅이 4억, 거기에 예금이 4억. 합치면 딱 14억입니다. 아들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래도 이만큼 모았습니다. 30년 동안 두부찌는 연기를 마시며 번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빼앗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죽은 줄 알았던 제 첫 남편이었어요. 이야기는 올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새벽 작업을 마치고 공장 문을 잠그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이라도 왔나 싶어 문을 열었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 중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검게 그을린 남자였습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도 달아 있었어요. 허름한 차림이었는데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영문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이야. 나야.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손에서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였어요. 30년 전에 들었던 그 낮고 느린 목소리. 세월이 흘렀지만 착각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오래 들었던 목소리니까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 죽지 않았어. 이렇게 살아있잖아.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눈이 빙빙 돌았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재성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성과 저는 24세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났어요. 처음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하긴 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성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는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했어요. 어느 날은 지갑이 두툼하더니 다음 날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반대로 빌려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들이었어요. 남편은요? 첫째 아들 진우가 겨우 2살이던 때였어요. 저는 둘째 태우를 뱃속에 품고 있었고요. 남자들이 집 앞에 나타났을 때 박재성은 마침 집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재성이 사채를 쓴 거였어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에 쏟아부었는데
그 사업이 전부 망한 거였습니다. 빚이 얼마였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몰라요. 당시 박재성이 말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꽤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였어요. 박재성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강원도 어딘가 산길에서 혼자 차를 몰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시신이 수습됐고 화재까지 나서 심하게 훼손됐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장례를 치렀어요. 진우가 2살 뱃속에 태우가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박재성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를 피해서 스스로 사라진 거였어요.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시신을 이용해 자기 죽음을 위장하고 어딘가로 도망쳐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나타났어요. 제 현관 앞에.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도 돼? 박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이 저절로 비켜섰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거든요. 박재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진우와 태우 사진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이 시간 순서로 걸려 있었거든요. 많이 컸네. 그 말에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그 말을 해요. 소파에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재성은 스스로 자리를 잡았어요. 말순이 나 죽은 척 한 거 알아. 그때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우가 2살이었어요. 태우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나 혼자 2아이 키우면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박재성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딱히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왜 나타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재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법적으로 나는 아직 당신 남편이야.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망신고가 됐잖아요. 박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해봐. 실종신고는 됐지만 사망 처리는 완전히 안 됐어. 사망 확인 서류가 부족했거든요. 나 법적으로 살아있어.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당신 재산 절반은 내 거야.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도망가 있던 사람이 나타나서 재산 절반을 달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7억만 주면 아무 말 않고 갈게. 박재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박재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진우한테도 연락할 수 있어. 아버지 살아있다고. 어떻게 할지는 말순이가 결정해.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거든요. 7억. 14억 중 절반이에요. 공장 건물이 날아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를 찌며 모은 돈의 절반이. 그날 오후 저는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공장 문도 잠근 채 집안에만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재성이 정말 법적으로 살아있는 건지, 진짜로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법이라는 건 학교 문턱도 제대로 못 밟은 저한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거였거든요.
저녁에 큰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중견 건설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며느리랑 손자 하나 있고요. 진우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빴습니다. 항상 바쁜 아이예요. 오늘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어. 이상한 사람이요? 혹시 또 사기꾼 같은 사람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 많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던데.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버지는 내가 2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 말이 살아있다고. 또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었어요.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요즘 그런 수법으로 노인들 재산 뜯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혹시 돈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얘기했구나. 얼마 달래요? 7억. 진우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그거 완전 사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돈 주면 안 돼요. 저 이번 주 바빠서 못 내려가는데 주말에 한번 갈게요. 그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말순이야. 나야. 30년 전에 매일 들었던 그 목소리. 세월이 흘러도 그 낮고 느린 억양은 틀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주민센터 앱을 켜봤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봤습니다. 진우 말대로 사기꾼이면 박재성은 이미 사망 처리돼 있어야 했으니까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재성의 이름이 있었어요. 배우자로.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상태는 실종이었습니다. 사망이 아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긴 했지만 공장에 들어갈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부엌에 앉아 물을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새벽빛이 들어왔어요. 30년 동안 봐온 풍경인데 그날은 유독 낯설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됐을 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박재성이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제 번호를 알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물어봤겠죠. 그럼 저를 미리 조사한 거예요. 오후에 원주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면이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박재성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실종 상태인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올 경우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요구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법정까지 가면 여러 요소를 따져야 하지만 무조건 내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분이 실제로 어디 있었는지 30년 동안 뭘 했는지가 중요해요. 악의적 유기였다면 배우자의 재산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떻게 입증을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원도 3월의 들판은 아직 갈색이었어요. 봄이 오려면 한참 남은 것 같았습니다. 30년. 박재성이 사라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 1년은 정신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박재성 명의로 된 빚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당시엔 제 앞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박재성이 사는 동안 전부 자기 명의로만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박재성이 죽고 나서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진우를 업고 만삭의 배를 안고 빚 독촉하는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났어요. 어린 진우가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태우는 그해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셨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무작정 두부를 배웠어요. 친척 중에 두부 만드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처음엔 냄새도 싫었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두 아이 입에 밥을 넣어줘야 했으니까요. 좌판에서 시작해서 10년 만에 작은 공장을 얻었습니다. 15년 만에 공장 건물을 장만했어요. 진우 대학 등록금 낼 때는 통장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몰라요. 태우 군대 보낼 때는 어디서 찾아온 건지 모를 눈물이 한참 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 지금은 14억이에요. 그 14억이 박재성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우 형이 연락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태우는 원주에서 멀지 않은 충주에 살고 있어요. 형보다 연락이 잦은 편입니다. 저는 태우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하게요. 태우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아버지인 거 맞아요? 목소리로는 맞는 것 같더라. 가족관계 증명서도 확인해 봤어. 실종 상태로 돼 있어. 태우가 다시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 가볼게요. 그 사람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봐야지요. 알았어. 엄마, 그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마요. 돈 얘기는 더더욱 안 돼요. 태우가 다짐을 받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박재성이 나타나기 전의 삶이 얼마나 편안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두부 찌고, 낮에 공장 돌리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 자는 것. 그게 전부인 삶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던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재성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공장에서 두부를 찌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공장 앞마당에 차가 한 대 서 있었고 낯선 남자가 내렸어요. 오말순 씨 맞으시죠? 저는 땀이 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재성 씨 쪽 법률 대리인입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식으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소송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소송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법원에 발을 디뎌본 적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 서류 들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공장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두부 찌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30년 동안 맡아온 냄새인데 그날은 숨이 막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맨 앞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재산분할 청구 소장. 청구 금액은 7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 남자가 도망가던 날 밤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박재성이 나간다고 하기에 어딜 가냐고 물었더니 잠깐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잠깐 다녀온다더니 30년이 걸렸네요. 저는 봉투를 들고 공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박재성이 3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걸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것.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새벽 두부 냄새가 가득한 공장 안에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소장을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몸이 알아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된 습관이거든요. 공장에 들어가 두부를 쑤기 시작했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온통 박재성 생각이었습니다. 콩을 갈고 불을 조절하고 응고제를 넣는 동안에도 7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두부가 굳는 동안 저는 공장 한쪽 구석에 앉아 소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서류를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읽지도 못했거든요.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무슨 말인지 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박재성이 요구하는 건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어요. 소장 안에는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공장이 저 혼자 일군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30년 전 사라지기 전에 박재성이 낸 돈은 단 한 푼도 없는데 그 논리가 법원에서 통한다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오전 6시가 됐습니다. 태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장 받았어. 공장까지 건드리려고 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 목요일에 내려갈게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사인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어.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태우가 온다는 말에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 아이는 항상 그랬습니다. 형 진우는 말이 앞서는 편인데 태우는 행동이 먼저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진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쪽이었고 태우는 그냥 달려오는 쪽이었어요. 두부를 포장하고 거래처에 납품을 마쳤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저는 원주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제 상담했던 그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소장 받으셨군요. 선생님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예상한 대로예요. 그런데 할머니,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박재성 씨가 소장을 낸 법률사무소가 서울 사무소예요. 작은 곳이 아니에요. 이런 재산 분쟁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수임료가 만만치 않아요. 박재성 씨가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한 건지 의문이 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서울 전문 법률사무소를 끼고 왔다는 게 처음부터 이상했거든요. 허름한 차림에 낡은 신발을 신고 왔던 사람이 뒤에 돈을 대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박재성 씨 혼자 계획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박재성 씨가 30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악의적 유기를 입증할 수 있으면 재산 청구권을 막을 수 있거든요. 둘째, 공장 건물이 할머니 혼자 일군 거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최대한 모아야 해요. 납품 기록, 세금 신고 내역, 대출 기록 같은 거요.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재성 씨가 어떻게 할머니 번호를 알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알아낸 게 아닐 거거든요. 누군가 알려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법률사무소를 나와 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이에요. 오래된 시장이라 아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박분희 아줌마가 있어요. 40년 직이에요. 젓갈 가게를 운영하는데 시장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거든요. 분희 아줌마가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순아,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아줌마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줌마가 이야기를 다 듣더니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인간이 살아있어? 조용히 해요, 아줌마.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줌마, 혹시 최근에 원주에서 박재성을 봤다거나 그 사람 얘기를 들은 적 없어요? 분이 아줌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재성? 잠깐 말수나. 있다. 한 달 전쯤이었나? 시장 입구 쪽에서 낯선 남자가 나한테 물어봤어. 오말순 씨 알냐고. 두부 공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래서요? 나야 모르는 척했지. 워낙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남자가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다니던 것 같던데. 다른 사람한테도요.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아, 그 사람 너 꽤 오래전부터 들여다본 것 같은데.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박재성이 저를 찾아오기 한 달 전부터 시장을 돌며 저에 대해 캐물었다는 거잖아요. 혼자서 한 짓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공장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치 서류들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낡은 박스들 안에 납품 기록, 세금 신고서, 대출 서류, 계약서들이 시간 순서로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씩 꺼냈어요. 첫 번째 납품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으로 두부를 팔기 시작했을 때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였습니다. 거기엔 박재성 이름이 없었어요. 오말순 단독 명의였습니다. 공장 건물 매매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15년 전이었어요. 이것도 오말순 단독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챙겼어요. 먼지 때문에 눈이 따갑고 기침도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들이 제 무기였어요. 목요일이 됐습니다. 태우가 내려왔어요. 충주에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오후 2시쯤 공장에 도착했어요. 태우는 키가 크고 말이 없는 편이에요. 진우를 닮지 않고 저를 더 닮은 편이라 어려서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단단한 아이예요. 엄마, 나 박재성이라는 사람 만나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연락해요? 제 핸드폰에 번호가 있어. 문자가 왔었어. 태우가 번호를 받아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태우입니다. 박재성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답장이 2시간 만에 왔어요. 오늘 저녁 원주 시내에서 만나죠. 태우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가야지. 엄마, 내가 먼저 가서 봐야 해요. 엄마가 있으면 감정이 섞여요. 태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하고 무서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어요. 태우가 저녁 6시에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계만 들여다봤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10시가 됐습니다. 그래도 없었어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우야, 괜찮아? 읽음 표시가 뜨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조금 더 있다 갈게요. 11시가 다 돼서야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많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땠어?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태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 사람 맞아요. 박재성 씨, 어떻게 알았어? 사진 보여줬어요. 오래된 사진이요. 제가 갓난아기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거기 엄마 얼굴이 있었어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사진을 들고 다니는 사람. 그게 진짜라는 게 오히려 더 비참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태우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살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이제 나이 드니까 돈 없이는 못 살겠다고. 태우야. 저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다고 하던? 태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주도요. 제주도? 네. 30년 동안 제주도에서 살았대요. 처음엔 막노동하다가 나중엔 농사를 지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주도. 30년 동안 제주도에서 살았다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진우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태우가 태어났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엄마, 그리고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혼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제주도에 같이 사는 여자가 있어요. 오래됐대요. 거기서 애도 낳았다고 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30년 동안 딴 살림을 차리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이까지 낳았다면 그건 사실상 다른 가정을 꾸린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 재산을 달라고 한다고?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딴 살림 차려서 30년을 살다가 이제 와서 내 돈을 달라고요. 그것도 법원을 통해서. 엄마, 진정해요. 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다른 여자와 살면서 자식까지 낳은 거면 악의적 유기를 넘어서 중혼 문제까지 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태우가 이미 생각을 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 제주도 주민등록을 확인하면 돼요. 그 여자 이름, 그 아이 이름, 그리고 박재성이 거기 얼마나 살았는지 다 행정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엄마, 저 이거 알아볼 방법이 있어요. 태우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우가 충주로 돌아가기 전에 변호사 선생님께 같이 갔어요. 태우가 어제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제주도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뒀다면 이건 단순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에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박재성 씨한테 있다는 게 명확해지거든요. 그 여성의 인적 사항과 실제 거주 기간만 확인되면 오말순 씨 쪽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은 당사자 동의 없이 안 되지만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이에요.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박재성 씨가 소장을 낸 서울법률사무소, 그 수임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생님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건 직접 확인이 어려워요.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재정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태우가 충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두부를 찌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
2달. 그 시간 동안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였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였어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알겠어. 같이 밥 먹자. 잠깐요, 엄마.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고르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뭔데? 박재성 씨,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두부 틀을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 했고, 저 만났어요. 언제? 지난주요. 지난주. 태우가 만나기 전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엄마, 그분이 그러는데요. 자기가 도망간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엄마가 그때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아냐고. 자기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저 그분 말이 전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엄마, 그분 입장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싸우는 게 맞는 건지.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야.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내가 구박을 해서 그 사람이 도망갔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사람 말을 내가 믿는 거야. 지금 전화기 너머에서 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무서워서였습니다. 박재성이 진우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나를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태우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가 박재성 만났대. 내가 구박해서 그 사람이 도망간 거라고 들었대. 태우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형한테 연락해 볼게요. 알고 있다고요. 태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우가 알고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시간 후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사실 말할 게 있어요. 태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데? 박재성 씨가 형한테 연락한 거 저도 알았어요. 그리고 형 만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도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언제? 박재성 씨가 엄마 찾아오기 일주일 전이요. 일주일 전이요. 그럼 저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아들들한테 먼저 접근을 한 거예요.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 아니요. 저는 안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냐고요.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박재성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서요. 태우야. 저는 태우 이름을 불렀습니다. 뭘 알아봤어? 엄마, 박재성 씨가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재산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재산이 있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엄마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라고요.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요? 태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도 쪽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박재성 씨 주변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동산 관련 사람이에요. 원주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엄마 공장 부지가 도로 계획구역에 걸려 있어요. 몇 년 안에 수용되면 보상금이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나와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보상금을 노리는 거예요?
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방 안에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박재성이 30년 만에 나타난 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제 공장 부지에 도로가 생기면 나올 보상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부동산 사람을 끼고요. 그리고 진우한테 먼저 접근해서 내 편을 흔들어 놓으려 한 거고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선생님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굳었어요. 그 도로 계획 맞아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원주시 도시개발 계획에 그 구역이 포함돼 있어요. 할머니 공장 부지 포함해서요. 이르면 3년 내에 수용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때 보상금이 얼마예요?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소 20억 이상이 될 수 있어요. 20억.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4억짜리 재산이 3년 후에 20억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박재성이 그걸 알고 온 거였어요. 7억을 받는 게 아니라 보상금에서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이건 재산 분할이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기획된 거예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보일수록 오히려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져요. 무슨 카드요? 사기죄 고발이에요. 부동산 목적으로 위장 혼인 관계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면 단순 민사가 아니라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붙어서 이걸 설계한 부동산 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싸울 이유를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억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이건 내 재산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당할 수 있어요. 나이든 혼자 사는 사람을 골라서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땅값 오를 때를 기다려서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싸울게요. 민사도 형사도 다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합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우야, 엄마가 하기로 했어. 제대로 싸울 거야. 태우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엄마, 잘했어요. 저도 같이 해요. 그날 저녁 공장 문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흔들렸어요. 그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태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해온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박재성 씨 다시 만났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야. 문자를 이어보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줬어요. 엄마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뭔데? 잠시 후 사진이 왔습니다. 오래된 서류 사진이었어요. 흐릿했지만 내용은 읽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3번 읽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류에는 30년 전 박재성 명의의 빚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연대 보증인 이름이 있었어요. 오말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연대 보증을 섰다는 서류가 있다고요.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하지만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위조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인을 한 건지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막 싸울 준비를 끝냈다고 생각한 순간에 연대보증 서류 사진을 받은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기억을 하나씩 더듬었습니다. 박재성과 살던 시절 서류에 사인을 한 적이 있었나? 없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연대보증 같은 서류에 제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에 나와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30년 전 서류들을 다시 꺼냈어요. 창고에서 챙겨뒀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어요. 계약서, 납품 기록, 대출 서류. 박재성이 살던 시절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명의로 된 것들은 전부 갖고 사라졌거든요. 남은 건 제 명의로 된 것들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맨 아래 박스에 묻혀 있던 거였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진우가 2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박재성이 진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두고 사라졌어요. 도망가면서 이 사진 한 장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30년 만에 나타나서 갓난아기 때 사진을 들고 다닌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태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보냈어요. 태우야, 박재성이 진우한테 보여줬다는 갓난아기 사진. 그 사진이 어디서 난 건지 알 것 같아?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태우도 자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거기서 도망가면서 사진을 챙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갓난아기 때 사진을 박재성이 갖고 있다는 건 누군가 그 사진을 구해줬다는 뜻이에요. 그 사진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사람. 우리 집을 드나들었거나 아니면 저와 가까운 사람.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찍 전화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연대보증 서류 말이에요. 제가 사인한 기억이 없어요. 그 서류가 진짜인지 위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필적 감정을 하면 돼요. 서류 원본만 확보되면요. 지금 사진만 있는 거죠? 네. 원본을 요청해야 해요. 소송 과정에서 증거 제출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본을 내놓아야 해요. 거기서 감정을 하면 위조 여부가 밝혀지죠. 얼마나 걸려요? 증거 제출 명령이 떨어지고 원본이 나오면 감정은 2주에서 한 달이에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또 생각했어요. 연대보증 서류가 위조라면 그 서류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30년 전 서류를 지금 만들어내려면 종이도 필요하고 도장도 필요하고 당시 양식도 알아야 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엄마, 진우야, 그 서류 원본 있어? 없어요. 사진만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 서류 어디서 났다고 하던?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주에 아는 사람한테 보관해뒀다고 했어요. 원주에 아는 사람이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우야, 그 사람이 원주에 아는 사람이 있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태우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우야, 박재성이 원주에 아는 사람이 있대. 30년 전 서류를 그 사람한테 보관했다고 했어. 원주에서 박재성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태우 답장이 늦게 왔어요.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한 가지 더 알아본 게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내려갈게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에서 두부를 찌고 있는데 분이 아줌마가 왔습니다. 시장에서 뭔가를 들었다는 얼굴이었어요. 말순아, 나 좀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뭔데요?
아줌마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에 소문이 좀 돌아. 말순이 내가 30년 전에 남편 빚에 보증을 서줬다가 사기를 쳤다는 소리가. 저는 두부 틀을 내려놨습니다. 누가 그런 소릴 대요? 모르겠어. 근데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 말순이 남편이 사라진 게 말순이 때문이라고. 말순이가 먼저 사기를 쳤다고. 저는 앞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사기꾼 소리를요. 아줌마,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나야 알지. 근데 말순아, 이거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는 것 같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나오거든. 저는 분이 아줌마가 돌아간 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성 쪽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였어요. 법정에서 싸우기 전에 먼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거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 저도 위축되고 주변 도움도 받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진우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재성이 진우에게 저에 대한 나쁜 말을 계속 심어놓고 있었어요. 제가 구박을 해서 도망갔다고, 사기를 쳤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가 박재성 편이 된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엄마가 아닌 낯선 사람 편에 선다는 게 그게 돈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녁에 태우가 왔어요. 공장 한쪽에 둘이 앉았습니다. 태우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엄마, 박재성 씨 원주 연고가 확인됐어요. 뭐가 나왔어? 이 사람이요. 태우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최영도. 저는 그 이름을 들여다봤습니다. 원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40대 중반이고요. 근데 엄마, 이 사람이 우리 공장 땅 근처 부동산들을 최근 2년 동안 여러 채 사들였어요. 도로 수용 계획 구역 안에 있는 땅들이에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도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내부 정보를 어딘가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공장 부지만 아직 못 사들인 거고요. 그래서 박재성을 이용한 거예요. 저는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최영도.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태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박재성을 알아? 태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엄마, 박재성 씨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땅 주인이 최영도예요. 임대 계약이에요. 박재성 씨가 거기 소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럼 최영도가 박재성을 데려온 거야.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성 씨는 30년 동안 빚에 쫓기다가 제주도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최영도를 만난 거예요. 최영도는 원주 도로 계획 정보를 갖고 있었고 엄마 공장 부지를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엄마 재산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박재성을 이용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직 엄마 남편이니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엄마. 태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연대보증 서류요. 그 서류 만든 사람이 최영도예요. 제가 알아봤는데 최영도가 예전에 서류 관련 위조 전력이 한 번 있어요. 오래된 거라 기소까지 가진 않았는데 원주 법조계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이에요. 안 좋은 방향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재성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최영도가 뒤에서 설계한 거였어요. 박재성을 앞세우고 서류를 위조하고 진우를 흔들고 시장에 소문을 내고 전부 다 기획된 거였습니다. 태우야,
이거 변호사 선생님한테 가져가야 해. 알아요. 내일 같이 가요.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 때문이었어요. 진우는 지금 박재성 말을 듣고 있어요. 제가 나쁜 엄마였다는 말을, 사기를 쳤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 말들이 진우 안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놨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 말해줘야 할까요? 최영도가 박재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연대보증 서류가 위조라는 것. 하지만 진우가 믿어줄까요? 지금 상태의 진우는 박재성 편에 기울어져 있어요. 제 말을 해도 박재성 말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태우가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어요. 엄마, 형한테는 증거가 나온 다음에 말해요. 지금 말하면 또 박재성한테 새나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한테 비밀을 숨기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아들을 위한 건지 아닌지, 그게 이번 싸움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태우가 알아온 내용을 전부 전달했어요. 선생님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고발 충분해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최영도가 박재성을 사주해서 오말순 씨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면 공모 사기까지 성립될 수 있어요. 소송은요? 민사소송은 이제 박재성 쪽이 훨씬 불리해요. 연대보증 서류가 위조로 밝혀지면 박재성 쪽 논리가 무너지고 악의적 유기에 다른 여자와 자녀까지 있다면 재산 청구권 자체가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움직여요?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말씀하세요. 박재성 씨를 형사 고발하면 최영도와 함께 수사를 받게 돼요. 그 과정에서 박재성 씨가 30년 전 사라진 경위, 제주도 생활, 다른 여자와 자녀 문제 전부 공개될 수 있어요. 진우 씨도 알게 되고 언론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맞는 건지 저도 헷갈렸거든요. 박재성이 나쁜 짓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진우가 상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걸 기사로 접하게 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진우를 생각했습니다.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진우를 업고 만삭의 배를 안고 빚쟁이들을 상대하던 때, 태우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 혼자 걸어 들어가던 때, 진우 초등학교 입학식에 아빠 없이 혼자 손잡고 갔던 때, 그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못하면 이 사람들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이 짓을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진우는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기사가 나기 전에 직접 말해줄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고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할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말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완전히 나오기 전이었지만 아들한테 이걸 숨기는 건 맞지 않았어요. 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최영도가 박재성을 이용했다는 것, 연대보증 서류가 위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도로 수용 보상금을 노리고 기획된 일이라는 것, 그리고 박재성이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와 자녀를 두고 살았다는 것까지요. 전화기 너머로 진우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진우가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저한테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찍었다는 옛날 사진 보여줬는데요. 그 사진 속 사람이 엄마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이요? 어릴 때 외갓집 가면 항상 보던 아저씨가 있었잖아요. 키 크고 안경 쓴 분이요. 그분이 그 사진에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키 크고 안경 쓴 아저씨. 저도 알아요. 친정 외삼촌 친구였던 분이에요. 최 씨 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최 씨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최영도. 진우야, 그 아저씨 이름이 최영도 아니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진우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맞아요. 최영도 아저씨. 어릴 때 외갓집에서 몇 번 봤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최영도가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어요. 친정 쪽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집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진우 어릴 적 사진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박재성까지 끌어온 거예요. 엄마, 그럼 그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 처음부터. 전화기 너머에서 진우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한테 엄마 얘기 많이 했어요. 공장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땅이 얼마짜린지 그 사람이 물어봐서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언제? 한 달 전쯤이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최영도 아저씨가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고. 그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최영도가 먼저 진우를 만나서 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거였어요. 공장 매출, 땅 시세, 가족 사이까지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박재성을 데려온 거예요. 진우는 자기가 이용당한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진우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계한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진우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엄마 말 안 믿었잖아요. 엄마가 구박해서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나 엄마한테 그 사람 입장도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진우야. 미안해요, 엄마.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이제 같이 하면 돼. 진우가 흐느끼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돼요. 최영도가 너한테 했던 말들, 기억나는 거 다 적어줘.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 알겠어요. 다 적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우 생각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엄마 욕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국 엄마 편에 돌아온 아이. 40년 넘게 키운 게 이때 빛을 발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태우, 그리고 진우가 적어온 진술서를 갖고 다 같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문서 위조, 공모 사기 혐의로 최영도와 박재성을 고발하는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받은 형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꽤 구체적이네요. 수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3월의 원주는 아직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최영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연대보증 서류 원본과 함께 위조에 사용된 도구들이 나왔다고요. 30년 전 서류 양식을 인쇄한 종이와 오래된 잉크,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다른 서류들도 발견됐다고 했어요. 위조가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최영도 컴퓨터에서는 원주 도시개발 계획 내부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시청 관계자로부터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된다고 했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민사소송도 역전됐어요. 상대방 변호인 쪽에서 취하 의사를 타진해 왔어요. 취하요. 소송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본인들도 불리하니까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재성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30년 전에 도망가면서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저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 저는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부를 쑤기 시작했어요. 콩을 갈고 불을 올리고 응고제를 넣었습니다.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두부가 굳어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비릿하고 구수한 이 공장의 냄새예요. 이 냄새를 맡으며 30년을 살았어요. 이 냄새가 제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걸 빼앗아가지 못해요. 최영도와 박재성이 고발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원주는 4월이 됐어요. 공장 앞 텃밭에 냉이가 올라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나오는 것들이에요. 저는 새벽 작업을 마치고 쪼그려 앉아 냉이를 뜯었어요.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차가운 흙이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최영도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연대보증 서류 위조 도구들 외에도 박재성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이 전부 확보됐거든요. 거기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세세하게 적힌 내용들이 있었어요. 오말순 재산 규모, 공장 부지 보상, 예상 금액, 박재성을 어떻게 설득했는지까지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최영도가 박재성한테 한 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재산 분할 소송 이기면 보상금에서 40% 챙겨주겠다고요. 박재성은 40% 받으려고 움직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박재성은 7억을 받는 게 아니라 보상금이 나오면 그 40%를 받기로 한 거였어요. 최영도가 먼저 설계하고 박재성은 도구로 쓰인 거였습니다. 물론 박재성도 그 거래를 받아들인 거니까 공범이지만요. 그리고 원주시청 쪽 내부 정보 유출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영도에게 도로 수용 계획을 미리 알려준 시청 직원이 특정됐다고 했어요. 그 직원도 함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크게 번진 거예요. 그 무렵 진우가 내려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서울에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며느리도 손자도 없이 혼자 왔어요. 공장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두부 작업 중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제가 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저는 잠깐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해본 적 있어? 없어요. 근데 해볼게요. 저는 아들 손에 앞치마를 둘러매 주었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이렇게 가까이서 진우 손을 잡아본 게 오래됐어요. 손이 많이 컸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진우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두부 틀을 잘못 잡아서 흘리기도 하고 물 온도를 잘못 맞춰서 제가 다시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했어요. 2시간쯤 작업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매일 해요? 30년째. 진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힘든 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 그냥 하면 됐으니까요. 밥을 차렸습니다. 냉이 무침이랑 두부찌개였어요. 직접 만든 두부로 끓인 찌개예요. 진우가 한 숟가락 뜨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맛있다. 당연하지. 직접 만든 거잖아. 진우가 밥을 먹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최영도가 저한테 연락 왔을 때 그냥 끊었어야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엄마 얘기를 술술 해버렸어요. 바보같이. 진우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이 친근하게 접근했잖아.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한테 그 사람 입장도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나도 처음엔 흔들렸어. 그 목소리가 박재성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사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나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엄마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1년 살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 흔들리는 게 당연해. 근데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왔잖아. 진우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앞으로 자주 내려올게요. 주말마다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2번은 올게요. 밥 먹으러 오면 된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우의 웃음이었어요. 그 주 후반이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연대보증 서류 위조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결과 그 서류의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영도가 다른 서류에서 제 서명 패턴을 본떠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박재성의 제주도 생활도 전부 확인됐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산 여성의 인적사항,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박재성이 거기서 농사를 지은 기간까지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박재성 쪽 소송은 완전히 기각될 거예요. 악의적 유기, 중혼적 관계, 연대보증 서류 위조까지 재산 청구권을 인정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소송이 기각되는 건 언제예요? 이미 취하서를 냈으니까 다음 주 안에 처리될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공장 안을 둘러봤어요. 30년 된 기계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저기 낡고 녹이 쓴 데도 있었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는 기계들이었습니다. 이 기계들이 두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만들어줬어요. 이 기계들이 14억을 만들어줬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 공장이 있어서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힘든 날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갔고 하루가 쌓여서 30년이 됐습니다. 박재성 소송이 공식 취하된 건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법원에서 처리됐어요. 박재성 씨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취하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애쓰신 건 할머니예요. 저는 옆에서 도운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장 마당에 서 있었어요. 4월의 햇살이 마당에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짜로 끝났어요. 태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글자였어요. 끝났어. 답장이 바로 왔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진우한테도 보냈습니다. 아들아, 끝났다. 진우 답장도 금방 왔어요. 엄마 최고.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두부를 찌기 시작했어요. 콩을 갈고 불을 올리고 저었습니다. 응고제를 넣고 틀에 눌렀어요. 이 순서는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0년이 더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최영도와 박재성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습니다. 최영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모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재성은 공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것, 다른 여자와 살아온 것, 그게 범죄는 아니었지만 이번 일에 가담한 건 범죄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박재성과 마주쳤습니다. 복도 끝에서였어요. 박재성이 저를 봤고 저도 그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미운 마음도 그렇다고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30년 전에 이미 남이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는데 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밥 먹으러 가요. 뭐 먹을 건데? 두부요. 엄마 두부. 저는 웃었어요. 태우도 웃었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나도 두부 좋아. 그날 저녁 우리 셋이 공장 옆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두부찌개를 시켰어요. 물론 우리 공장 두부를 쓰는 집이었습니다. 찌개가 나왔을 때 태우가 한 숟가락 떠서 말했어요. 역시 우리 두부가 제일 맛있어. 당연하지. 저는 아들 둘과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두 아이가 옆에 있고 공장이 잘 돌아가고 새벽에 일어나 두부를 찌는 것.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박재성이 빼앗으려 한 건 14억이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진짜로 빼앗을 수 있었던 건 이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걸 빼앗기지 않았다는 게 제일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로 2달이 더 지났습니다. 6월이 됐어요. 공장 마당에 상추가 올라왔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진우는 2달에 3번 내려왔어요. 약속보다 한 번 더 온 거예요. 태우는 아예 충주에서 원주로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가까이 있고 싶다고요. 분이 아줌마가 시장에서 저를 잡고 말했어요. 말순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그래요? 응. 전에는 뭔가 꽉 막힌 것 같았는데 이제 뚫린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은 이 사건 이후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몇 건 더 맡게 됐다고 했어요. 나이든 혼자 사는 분들을 상대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저의 경우가 앞으로 이런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겁이 나서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7억을 줬거나 아니면 질질 끌리다가 더 많이 빼앗겼겠죠. 그리고 최영도와 박재성은 다른 누군가를 또 찾아갔을 거예요. 저보다 더 약한 사람, 아들도 없고 혼자 사는 분을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태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자 손녀들이에요. 공장이 신기한지 기계 앞에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머니, 이거 뭐야? 두부 만드는 기계야. 두부를 이렇게 만들어? 저는 손자 손을 잡고 기계 앞에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이 기계로 두부 만들었어. 손자가 기계를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만든 두부 내가 먹은 거야? 그렇지. 손자가 눈이 더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맛있었는데. 저는 웃었어요. 공장 마당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태우가 마당 한쪽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진우는 두부 작업을 또 도와보겠다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1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석 달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많은 걸 확인한 석 달이기도 했어요. 내 재산이 내 것이라는 것, 내가 일군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들 둘이 결국엔 엄마 편이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인 것 같아도 무너질 것 같아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두부 찌는 사람이 진리가 없어요.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두부 찌는 냄새가 났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두부를 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요. 그게 제 하루이고 제 삶입니다. 명장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께 알려졌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재산 편취 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혼자 사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두부를 찐 사람이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